네, 안녕하세요.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정치 본색 이슈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강미정입니다. 가장 빠르게 오전 오후에 다뤄졌던 이슈를 고르고 또 가장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계완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셨죠, 오늘? 굉장히 바쁜데 그래도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제대로 된 소식 여러분들께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하루가 바빴던 만큼 저희가 이슈 픽픽 하나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 통화를 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 25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요. 자,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일본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국에서 먼저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도통신에서 이제 한일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했고요. 어떤 내용인지가 굉장히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일본과 어떤 식으로든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새롭게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혔는데. 대체로 일본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이제 발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 문제에 대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더 좀 유화적인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일정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25분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한 일이 좀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서막을 알리는데 충분했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고 뭐 이 정도면 길었어. 근데 왜 이렇게 또 짧았나? 많은 얘기들을 나누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일 관계를 앞으로 이제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뭐 통할 리는 없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한일 관계를 좀 정상화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양국의 국익 차원에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금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일본도 협상을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와 하다가 일단 협상 중단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와 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날 통화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내용까지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리정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위치에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관계가 굉장히 현안을 놓고는 중요하다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 내용을 교도통신에서 오히려 먼저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차가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만큼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경직돼 있거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기대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원칙적으로 절대 일본은 과거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으면 미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또 강경한 또 견해를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혜롭게 풀어야 하는 이제 이재명 정부로서는 일단 전화를 하고 서로 이제 뭐 양국이 정상화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단 의미가 있고, 자 트럼프 행정부와 통화하고 난 뒤에 중국이 아니라 일본과 또 먼저 통화를 했다라는 것도 여러 군데 이제 동시에 통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로 봤을 때 미국과 먼저 통화를 하고 일본과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 동북아 중심 이제 동북아 주변 강대국과 대한민국 새 정부가 어떤 이제 설정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일본과 통화했다는 것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굴종 없는 실용 외교 그리고 원칙 위의 국익 외교를 강조해 왔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이게 구현이 될 거다라고 보시나요, 대표님? 이제 시작이죠. 시동을 걸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시진핑 또 주석과 통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한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중국 이런 것이고 뭐 러시아 쪽까지 지금 바로 통한다는 것은 아마 양쪽 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어서 안 될 것이고 어찌됐든 한미일 그 체제 안에서 이재명 정부가 매우 균형감 있게 전체적인 이제 외교와 관련된 부분도 추진하지만 또 중국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미일의 틀 안에서 이것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미일의 틀 안에서 일본과도 통화를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양국이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 어떻게 좀 공동 대응을 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또 미국 쪽에서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용을 앞세운 국익 외교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야 한다라는 저는 표준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에서 신뢰가 구축이 되려면은 사죄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화해가 되고 앞으로의 어떤 국익을 위한 외교의 통로가 이제 자리를 잡을 텐데 우리랑 일본이랑 해결돼야 되는 국가적 문제들이 많잖아요, 대표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를 뭘 정할 것이냐는 것인데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전면에 앞세워서 한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네. 과연 지혜로운 접근이냐 아니면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방향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유지를 하되 지금 현재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서 양국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네. 그리고 문화 교류를 좀 다양하게 함으로써 뭔가 국민들 간에 좀 친밀도를 높이는 그러면서 이제 교역량이 늘어나고 또 오가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를 지금 바로 들고 나온다는 것은 한일 관계 깨자는 것으로 저쪽에서는 볼 것이고 네. 우리는 절박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면 이것 좀 밀어놓고 원칙은 유지하되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걸로 이제 본다면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을 하고 과거 문제는 차근차근 정리하는 수순을 취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시대를 열겠다였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외교, 책임 있는 자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정당성, 국제 전략의 균형 맞추는 그 정교한 외교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게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은 자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정면 충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준수하되 네. 지금은 뭔가 양쪽에서 이익을 볼 만한 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바람일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100%대 0%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다수 네. 국민은 실용주의 외교 노선에 맞게 일단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쪽으로 저는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정기화 대표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한일 관계가 동북아 안보 그리고 첨단 산업 공급망 마련, 기후 위기 대응해야 되고 북한 문제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갇혀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게 열릴 필요가 있다 이걸 강조하시는 것 같고 이번 정상 통화는 단순한 예의상 통화가 아니라 25분 안에 그 안에 모든 농축된 엑기스 담아서 실질적으로 냉소적 단절의 시대를 넘어서 협력의 여지를 복원하는 첫 시작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예. 지금 매우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하나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네. 트럼프 행정부와 통화를 했고 그리고 그 이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 외교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매우 크고요. 네.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도 있고 또 지금 참모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확인되는 바이고요. 이런 면에서 자 대통령 취임을 며칠 날 했습니까? 6월 4일 했습니다. 네. 오늘이 6월 9일이에요. 아직 일주일이 안 됐어요. 닷새가 지났는데요. 닷새가 지났는데 자 미국 대통령 통화했어요. 일본 총리와 통화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내 주요 현안 오늘 그 비상경제대책회의 TF팀 2차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 챙기고 있다고요. 네. 하도 바빠서 자 대변인이나 또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발표하기 어려우니까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려서 지금 현재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국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일단 물가 문제도 있고 지금 살림살이 문제 이거 해결 안 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각자 일이 많은 상황이지만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그 국정을 안정화 기조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어느 방면에서나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기다려라. 그리고 누구보다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근데 믿고 맡겨도 원하는 만큼의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의 기대를 말씀이시죠. 주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충분하다. 지금 이제 초입이니까 여기에서 무슨 성과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좋은 햇빛, 좋은 바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제 성과가 나올 거니까 그것은 국민 각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또 관료들은 관료대로 공직은 공직대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공직자의 1시간이 5,200만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또 합니다. 네. 자, 오늘 그 회의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팀 회의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1시간과 똑같다.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챙겨야 될지는 일단 대통령이 주도하고 모든 공직자가 이 문제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알고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자라고 이제 하면서 생필품이 급등하고 있다. 라면 2,000원 이게 말이 되느냐. 자, 이런 부분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국가가. 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서 신속하게 하여튼 국정 운영을 아주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속도와 안정감을 동시에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네요. 네, 휴일도 반납하고 그리고 굉장히 국정 운영에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외교는 이렇게 물꼬를 텄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 또 관심을 갖는 곳,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물가를 짚었습니다. 어저께 라면 값이 2,000원 넘는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걸 탁 집어서 오늘 라면이 하나에 2,000원이 넘느냐, 그 물가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자, 이제 그만큼 엄중하다, 심각하다. 다만 이제 라면 값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결정하는데 그렇죠. 국가가 그것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이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들 25만 원 추진하겠다. 서영교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약으로 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안 하고는 안 된다. 어떤 네. 식으로는 지금 조치를 해야 한다. 25만 원을 만약에 국민들에게 지금 나누어서 지역 화폐를 쓰게 하면은 이게 실제 경쟁 성장률 1% 정도는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해야 되죠. 지금 우리 밖에 나가 보면 정말로 너무 안 돼 가지고 이걸 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경기와 아무 관계없이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이 한 네. 50% 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이 나머지 50% 국민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엄중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수용을 좀 해달라라는 일종의 이제 예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부터 빨리 지금 국회에서 정리를 해서 가야 한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다른 방면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기 처방들 하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또 조기 예산 집행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네, 추경도 한다고 바로 밝혔고요. 추경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빨리 하면서 효과가 일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지금 필요하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우리보다는 항상 한 발 앞서서 낯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만 보면은 굉장히 야심찬 목표처럼 보이는데 내수 경제 그리고 물가 안정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투자까지도 같이 가자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자,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 한번 해보면 돈을 벌겠다라고 해야 기업이 투자하는 거고 개인도 어디에 투자를 할 때는 이거 투자하면 벌겠다라는 나름의 판단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투자 자체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 자체가 아예 안 된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투자했을 때 뭔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못 가진 사람이 예. 절대 다수인 상황이니 자, 이런 것들을 그럼 국가는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개선하고 완전히 혁신을 해서 아예 불공정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완벽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면 세계인이든 또는 우리 국민들이든 투자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기업이 지금 받고 있는 평가보다 더 좋게 될 것이냐 안 좋게 될 것이냐는 것은 뭐 불문가지 아닙니까? 물어봐야 아무 그만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닦아주면 그 위에서는 주식을 올리고 주식이 주가가 뛰고 안 뛰고는 네. 첫 번째 기업의 노력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평가하는 시장에서 네. 투자자들이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기반 자체를 만들어서 5천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불확실성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네. 그 회복되는 만큼에 대한 평가액이 늘어날 것이고, 두 번째, 주가 5천 시대를 열어간다고 했을 때 기업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지금부터 경영을 하겠습니까? 자, 주주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출 많이 하고 또 내수 시장에서 판매 많이 해서 네. 영업이익을 최대한 키우고 회사가 순이익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이제 국가는 자, 비정상적인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기업은 투자를 하더라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의지와 열의가 생기도록 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네. 그걸 그러면은 한번 밀어가보자라고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주가 상승을 노리는 메시지가 아니고 시장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보겠다는 어떤 혁신적인 메시지네요. 그렇죠. 시장의 활력을 이제 돋군다는 것은 일단 돈을 가진 사람이 투자를 해줘야 거기에서 생산품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생산품을 나오면 그 이익이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네. 이익을 또 배당을 통해서 환원을 할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인데, 국가는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춤을 추고 물건을 만들고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셋이 최근 지금 아주 짧은 기간에 미래셋의 주가가 1.5배 정도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 미래셋이 이제 전형적인 투자금융기관이잖아요. 자, 시중은행이 오르는 것보다 왜 투자금융사의 주가가 더 오르느냐? 해외든 국내든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펀드라는 형식으로 자체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를 가진 미래셋이 왜 주가가 뛰느냐? 오히려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낼 것이니, 네. 자, 시중은행이 그냥 예금 받아서 예대마진 아파트 담보대출 해주고 거기에서 이자 따박따박 받으면서 삼성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것은 안정적으로 시중은행이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엄청 많은데, 네. 위험한 것은 투자하지 않고 안정적인 돈만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시중은행이라는 인식에 강해지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셋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는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펀드를 모집해서 손실에 대한 책임도 고객이 지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투자에 대한 책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투자를 하는 쪽이 더 많은 이익을 내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이런 이제 주가 5천 시대를 개척해 나가겠다라고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네.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투자를 누가 더 잘하지? 아, 미래에셋 같은 증권사가 더 나은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이 몰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이것은 이제 이미 5천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선언적인 그런 발표가 시장을 움직여서 실제로 그걸 강제하게 하는 효과를 지금 동시에 낳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 개혁 방안이 자본주의 시장의 민주주의 원칙을 그냥 들이밀어보겠다라는 신호처럼 들리는데요. 2조 원 넘게 순매수로 돌아간 건 단순히 이렇게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고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뭔가 공정하게 돌아갈 거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자본시장을 움직이게 했다는 말씀이죠. 뭐 저는 그렇게 보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네. 이제 투자 의욕이 커질 거고, 기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뭐 부가치를 계속 만들어낼 것이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부의 확신에 찬 조치 하나가 시장을 바꾸고 있다. 네. 물론 이제 중간에 관리 잘해야 할 것이고 기업들의 투자 성과가 내고 거기에서 혁신성들이 시장의 상품으로 반영이 되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이제 추후에 일어날 것이지만, 출발 지점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변화의 이 신호를 감지하고 이제 시장에 뛰어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전기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시장이 이제 예측 가능한 시장,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는 시장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천후로. 그런데 태클을 걸듯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망언을 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협치를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권성동이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국힘 전체의 의견인지 네. 권성동 개인의 의견인지, 이 사람이 지금 당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진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국힘은 동조하지 않겠다 하겠다, 지금 내부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동조를 할 경우에 지지율이 더 빠질 건데 네. 동조를 할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힘 지지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분 상태에 지금도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한다도 아니고 권성동이 지금 했던 이야기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절대로 임기 끝날 때까지 동조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제 극우극단의 사고, 극우극단 세력처럼 지금 행동하겠다고 아예 이제 못을 박은 선전포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일단 국힘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할 거고요. 네. 또 국힘도 지금 전당대회가 9월로 예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인 것 같아요. 그건. 네, 그래서 좀 더 당겨야 된다. 뭐 예. 이런 의견이 있긴 한데 뭐 전당대회 가면 이제 이게 화두가 되겠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하겠다는 당 대표가 뽑히느냐, 네. 아니면 협치할 거는 협치하고 싸울 것은 싸우겠다라고 하는 또 지도부가 뽑힐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읽혀서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다시 던져야죠. 네. 그럼 내란은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어떻게 합당했냐? 합당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또 지금 같은 시간대에 같은 목소리 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서울 고법을 향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이 날을 세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사법부 부분은 싸우자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이 규정을 어떻게 네.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 대법원이 결론을 빨리 내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게 헌법 제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입장도 내놨고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본다라는 입장 내놨고 이건 위헌공화국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다 이 사람들이 라는 강경한 입장들을 내놨는데요. 자, 형사소추에서 소자의 의미와 추자의 의미 그것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든 다 포함하는 것이 소자와 추자의 의미다라고 압도적 다수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줄곧 얘기해 왔었죠. 자, 그런데 소수 의견은 이거는 재판과 수사는 다르다. 재판은 계속 가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이 소수설을 논란이 있으니까 이걸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거나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은 네. 이미 뉴스로 말씀드리면 신문이 아니고요. 그냥 구문이에요. 이미 논란이 돼서 이거는 국민적 평가를 통해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것에 현재 진행하는 재판도 포함됐다라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다시 가져와서 문제가 되니 자,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라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어떻게 말립니까? 전 원내대표가 그냥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광훈도 주장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말하고 싶은 건 말할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정리정돈해야 되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빨리 결론 내는 거. 두 번째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불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 되고 네. 그 입법에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권성동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 정리가 깔끔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는데 여론 선동을 하기 위해서 입장을 내놓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론 선동이 되겠냐고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론 선동을 한다고 해서 국힘 지금 하는 주장이 맞네. 이재명 대통령 자격이 없네. 그러면은 재판을 다시 열어서 유죄가 나오면 자 이재명은 대통령께서 물러나야 하네. 네. 라고 하는 그 선전선동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정치 쟁점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좋다. 5년 동안 아예 협조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러면 뭐 이대로 가서 국민들이 판단해서 이재명 정부는 갈 길 가는 것이고 동조했던 동의했던 또는 열렬히 지지하는 국민들이 나라 재건하고 재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다 자리를 잃거나 놓치거나 빠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법부 독립이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꽃이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 야당 됐죠.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비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 해석 못마땅하다고 개아리를 튼다.
비판한다. 이건 일단은 조금 전에 썼던 표현이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방해를 한다, 예. 혹은 비판을 한다. 예. 이건 안 될 말이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죠. 이번에 41%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 41%가 국힘이 개혁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디딤돌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 41%에 대한 착각이 너무나 깊고 그리고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41% 지지율을 보면 실제로 절반 정도 좀 절반 이상의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찍었다는 것이고 네. 또 절반은 되지 않지만 40% 중후반 중반 정도는 자 그래도 민주당이 정권을 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보수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 동력을 내가 보태주겠다라는 의견으로 민심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민심을 알고 있는데 41%가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사 방식으로 갔을 때 국힘이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면 국가적으로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낭비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야가 한 몸이 되어서 정말로 무한질주하듯이 뛰어나가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덜하겠지만 네. 지금 이런 방식으로 발목을 잡게 되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때는 국힘, 네. 보수정당 그리고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이고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40% 중반 정도의 보수 세력 결집용으로 김문수를 지지했다는 사람들은 이탈에 나오겠죠. 그 이탈에 나오면 국힘은 더욱더 쪼그라들고 정치 세력은 의미가 없어지고 내년에 지방선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망하겠죠. 폭망할 정도가 아니라 부산도 경남도 다 뺏길 수 있어요. 이번에 40%가 다 넘었더라고요. 네. 부산 지역들이. 그런 것들로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정당 해산이라는 이슈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자폭 수준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과정을 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들 놀랄 정도예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힘이 현재 권성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법률과 헌법을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재단하고 그리고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언사까지 입에 담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입장이 국민의힘 전체의 입장인지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대통령 재판, 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끝까지 한번 끌고 가야 돼라는 억지 부리는 것 같거든요. 이 말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을 그냥 야 재판 끌고 가야 돼. 법은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석 마음대로 하지 마. 따져보자라는 게 아니라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 뿌리 깊은 생각이 일단 첫 번째 있는 것이고 그 대통령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게 뭔가 드러내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대통령으로 압도적 당선이 된 사람을 시비를 걸 수 없으니까 이 조건 가져와서 나 대통령 인정 못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끌어내릴 수 있어 라면서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을 세력 규합하겠다라는 그 이상 이하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100명이 넘는 야당 국힘이 국회의원들이 있고 국회라는 공간은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뭔가 결론을 이끌어가야 되는 원래 국회 고유의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화의 공간에서 뭔가 새로운 도모는 하지만 지금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위축시키는데 결국 국민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사법 독재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어쨌든 현란한 언사를 마치 검찰인 듯 쓰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붉은 점 모시님, 전화통화 확보가 어렵지 벌써 증거 인멸했겠지. 앞뉴스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임영중 잡아라. 역적 패거리들 너무 많아. 대청소할 때라 빨리 처리해야 한다. 다 잡아들여라 라고 보내주셨고 조영팔님 내란 수괴자 동조자들 처벌해야. 민지님은 권성동 극우는 고립시켜야 한다. 이렇게 고립설까지 나왔습니다. 경아님 저 대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1200분 넘는 분들께서 스픽스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들어온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또 성룡5님, 강 대변인 오랜만에 표현 사람만 나네요. 아까 개아리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죠. 부산 사투리 중에 개아리 튼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요즘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라이프님, 내란당 정당 해산시켜라 라는 말씀 주셨고요. 비양도 참돔, 전 대표님 언제나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부탁 한번 해보렵니다. 어제 세금 때문에 대통령 시계를 망설인다는 뉴스를 봤어요. 특정 소수인에게만 주지 말고 차라리 이 대통령 굿즈로 예약 판매하는 거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도 살고 이익금 사회적 약자에게 돌려드리면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이 아이디어가 오늘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요. 네네. 이게 지금 바깥에서 식사도 하지 않고 뭐 안에서 주로 이제 이제 외빈 뭐 손님들을 접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지금 따로 나가지 않고 한남동 관제에 들어간 거고 또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튼 100일 안에는 어쨌든 옮겨 보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청와대로 이제 옮길 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몸에 밴 겁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밥을 먹을 때요. 음식을 남기지 않는 거 아십니까? 저 들었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고 있는 것은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또 이걸 농사를 지어서 했던 그 사람의 고생이나 땀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음식을 남겨서는 되겠나? 라고 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는 이런 절약 정신이 몸에 밴 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거 이제 예산 때문에 굳이 대통령시계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저는 획기적으로 바꿔서 자 그러면 우리 다 차고 다니자 지지자들이 라고 했을 때 국민주권의 시대에 맞는 이런 대통령시계라는 것을 오히려 공동구매. 그렇죠. 이게 뭐 경쟁을 통해서 뭐 여러 형태로 이 디자인을 다 써도 됩니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디자인했던 거는 그 저작권을 국민들에게 다 드리면서 저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쓰십시오라고 해서 야 나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를 좋아하는 시계다. 네. 나는 뭐 비서실장을 좋아하는 시계다. 나는 뭐 정무수석을 좋아하는 시계다. 뭐 좀 그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예. 민주당 대표가 좋아하는 시계다. 정청래 시계다. 뭐 서영교 시계다. 뭐 김용민 시계다. 여러 형태의 시계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팬덤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굿즈처럼 이재명 만들자. 정부에서는 이런 디자인 공유했으니까 국민들 차고 다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시계를 만드는 중소기업들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아이디어 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양도 참돔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커뮤니티에도 자주 들어가고 댓글도 자주 본다고 합니다. 아마 참돔님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오늘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직접 의견을 낸 거 보니까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따로 전달해 주라고 했을 경우에 이 업무 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좀 답답한 것은 이제 기자들도 지금 질문을 하는데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 한 사람이 답변을 못할 정도로 정말로 이제 폭탄 같은 질문들이 쏟아지니까 일일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고 있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 좀 더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제 지금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 주권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이제 뭔가 이제 실행안들을 내놓을 텐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주셨던 우리 그 참돔님의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레몬글라스님, 김명신 나라를 하나 만들 수 있을 만큼 빼돌렸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질 내용이겠죠? 예. 김건희 특검도 국내만 제한하면 안 되고요. 해외로 지금 엄청난 천문학적인 자금이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금융 관련된 사기, 네. 그다음에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 유출 뭐 이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확실하게 모든 사실을 다 밝혀야 한다. 두 번째, 3대 특검이 동시에 가서 네. 이벤트 하듯이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대 특검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내란이든 김건희든 그리고 최상명 특검이든 제대로 정말로 특검이 움직여서 60일이든 플러스 30일, 90일이든 자 이렇게 해서 빨리 정리정돈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국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수사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책임자는 책임자대로 처벌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휘찬 초부님은 이시바 욕 아니지?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보고 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들었고 그분이 욕이라고 하시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 한번 이시바 시게루 다르게 보이네요. 자, 그렇게 이제 네. 농담처럼 주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타니님은 6개월 동안 아까 읽어드렸던데도 올려주셨습니다. 증거 인멸할 시간을 그리 오래 주었으니 유유. 자, 댓글로 굿즈로 하면 우리 가족 싹 다 구매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굿즈 판매하고 나서 이 판매의 이익금을 다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약자들에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아마도 이제 지금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엄청 느끼고 있다. 이재명 맞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야 이게 바로 정치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또 조그만한 좀 불편한 사항들이 발견될 때도 일단 믿고 가자, 이해해주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하루 정도 논쟁이 있다가 일단 정리정돈이 되는 네.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나 장관 인사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맡음으로써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의 과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행정부니까 이제 집행을 하고 네. 민정 라인에서는 이런저런 불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좀 정리정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역할 분담이 일정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루 이틀 사이에 급속도로 정리가 되고 있고 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안을 가지고 추진할 때 그런 정도의 내부적인 방향은 이미 정했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내기가 좀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민주당과 논의가 되고 있었다. 네.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있으니까요. 하루 만에 어쨌든 정리정돈이 잘 되었다. 이것도 실제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과거에 있을 수 없었던 이런 좀 속도감 있는 추진과 결론 내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때 왜 민생지원금 한 번에 1,400만 명인가요? 네. 이렇게 나눠줬던 걸 보면 속도감은 이재명을 따라올 사람 없다라는 평가 내리게 됩니다. 예. 권성동을 지금 권난동으로 올려주시는 스픽스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국힘에 재를 뿌리는 분이 권성동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니네 이러다 정당 해산된다? 라는 인터뷰를 한 것 같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딱 지목을 했습니다. 네. 추경호 또는 추경호와 함께 했던 사람이 했던 것이 밝혀지면 정당 해산 사유다. 이제 이것은 좀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국회는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자,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당의 의무인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기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까지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흔적이 너무 많이 나온다. 전화 왜 통화해서 전화 통화한 적 없다 하더라도 807070. 그렇죠. 이제 그 전화까지 다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 별 내용 아니었다. 그냥 추후에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700에 800에 7070 번호가 이제 나오면서 왜 추경호는 그 시간에 이만큼 통화를 했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왜 통화를 했지? 이제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뭔가 그 시점에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모종의 조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거 수사만 해라.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하는 이야기 뭡니까? 수사해라. 이거 다 나온다. 정언해 줄 사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은 추론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 정당 해산을 할 것이냐 말 거냐.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동조했죠. 오히려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국힘이라는 정당 원내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소원 한번 해보자. 너희들 끝난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보도를 통해서 해설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홍준표는 정치를 완전히 떠났죠.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거 한다고 아닙니까? 했죠. 서울 시민으로 평범하게 돌아간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국힘을 계속 흔들어서 뭔가 국힘이 파열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적 길이 모색된다면 여기에 은근슬쩍 나와서 마치 이재명 정부를 돕는 척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구축하려는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고 뭐 의심을 받아 충분하고요. 또 하나 있죠. 네네. 이런 식으로 국힘을 계속 공격하면
본인이 지금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느냐, 조사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혐의를 찾아낼 거냐, 그 다음에 혐의가 있던 것을 어떤 식으로든 기소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홍은 국힘에서 이재명을 계속 공격하는 쪽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 편을 들고 있는 정치인이 돼 있고 오히려 국힘이 해산돼야 된다. 헌법 소원 한번 받아보자. 헌법재판소로 가자라는 데 동조를 하는 사람이 돼 있으니까 네. 경찰과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눈치 보기 백단이라면 홍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살 길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랑 현 국힘 지도부에 대해 모든 책임은 너네한테 있어. 만약에 국힘이 해산되면 당신들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예 해산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 소재, 법적으로 책임 소재.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산되고 말고 모르겠고 해산이 돼버려야 한다. 너희는 그 문 닫아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자기는 국힘으로 들어갈 수가 영원히 없다는 것이고 네. 다른 한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 다 가지고 보면 국힘은 해산시켜 주세요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그게 증거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명태균 해산을 게이트에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통진당이 그 정말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을 가지고도 해산을 시켰는데 네. 왜 지금 국힘은 이제 해산을 못 시킵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범이 돼 있고 내란 수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탄핵까지 된 대통령을 배출한 그 정당에서 오히려 국회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네. 가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오더 받았다라고 만약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된다면? 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준표는 국힘은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홍준표인데 나 다시 정치 시작할 어떤 판 만들어 보려는 계획일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망하든지 말든지가 아니고요. 망해야 망해라. 돼. 아니 망해야 돼가 아니요. 망해라. 당이도 아니에요. 저 망할 놈이다. 전 끝났어. 저 더 이상 정당으로 존재 가치가 없어라고 일단 선언해 버리는 거고 예. 말든지는 없어요. 망해야 한다 또는 망하라. 그리고 망하게 해라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있으면 다시 뭔가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홍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 이분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유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계를 은퇴했다는 것은 나는 자연인이다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시시콜콜 나와서 자기가 정치의 견해를 밝히지 않습니까? 하와이에서 이번에 정치 장사 잘했죠. 다 불러드렸죠. 다 불러들이고 장사도 잘했죠. 잘했죠. 지금 하와이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달 말 뭐 이렇게 오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를 하잖아요. 관심을 받아야 자신의 존재감이 유지되는 이런 독특한 유형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말 바꾸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다시 돌아올 때 야 정치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때는 나가야 되지만 지금 또 다 국민들이 부르는데 내가 좀 한들 뭐 문제가 되겠어? 내만큼 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보수를 다시 모으고 건재하게 만들 사람은 홍준표다. 이런 어떤 자기 복귀의 시나리오로 지금 이 판을 깔고 있다. 양수겸장 예. 아니면 다중포석 이런 걸로 해서 공격해서 나의 공간을 계속 확보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다. 그것은 기획된 것이든 본능적인 것이든 우리가 봤을 때는 다중포석의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근데 봅니다. 진짜 감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그 윤핵관 정통 보수, 그러니까 윤핵관을 정통 보수들의 배신자로 여기고 항상 뭐라 그럴까요? 사이비 세력으로 간주해온 홍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계현 대표님의 말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정치평론자 15년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 강미정 앵커가 진행하는 그 정치본색 이슈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소식들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줬을 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보시는지 또 오늘 오후부터 나오는 여러 평론에서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여러분들께 이제 느껴지실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꿀잼 각인 민주당 공격인 듯 국힘 공격인 듯 아닌 홍준표 대구 전 시장의 전략적 이중 플레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국회는요, 뭐 협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협치는 망했다. 네, 협치 안 한다.
민주당이 아무리 협치를 외쳐봐야 국힘은 그럴 생각이 없다처럼 비춰지는데요. 정기환 대표님. 예, 협치가 이제 없을지 정치라는 것은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가도 상황이 오면 조건이 성숙하면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발언을 하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호칭을 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의 호칭은 필요에 따라서 제목을 뽑을 때도 이자는 한문을 쓸 수 있고 홍자는 한문을 쓸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야 한다거나 윤석열은 대통령을 떼자 윤석열만 불러야 한다는 것은 이제 판단의 영역이고요. 네. 제가 윤석열 김건희라고 부르는 것은 어느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이 언제였냐면 한국기자협회하고요. 한국PD연합회, 이제 저도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언론단체에서 다 나서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떼고 윤석열이라고 우리는 부른다고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윤석열로 다 불렀고요. 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가능한 호칭을 붙여주면 더 좋죠. 근데 혹시라도 호칭이 빠졌다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굳이 그럴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딱 이제 우리가 각인해 있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쓰죠. 이재명 대통령 그 6글자 다 쓰면 우리가 썸네일에 제목도 못 붙여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을 붙여야 대통령이 아니라고 내 마음의 대통령이 아니냐. 그것은 이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재명식 정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식 정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재명식 정치. 그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이 단어가 어느 시점에는 한 개인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통 명사처럼 쓰일 때가 올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시대, 김대중 시대, 노무현 시대, 노무현 대통령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표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와중에 피노키오님께서 홍준표도 정계 떠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수영조아님, 욕심이 드글드글 노인네들 손주나 보면서 살지 남은 인생 이렇게 네, 예. 아픈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하여튼 지금 이 순간에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요. 수영조아님, 황세연님, 구름다리님, 그리고 피노키오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로또님도 주시고 최대빌님, 오빠님 모두 고맙습니다. 그래도 오늘 강미정 앵커가 이렇게 진행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 아마도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호응 있는 방송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좀 확실히 듭니다. 예, 보통 요번 달 들어서 예.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서 에너지를 쏟고 이제 토론, 대화한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네요. 예, 저도 이렇게 속도감 있게 예. 정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참 오랜만인데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뵙게 돼서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코너를 맡은 만큼 한번 스픽스 스몰 광고 멘트 지금 PD님이 부탁하시는데요. 광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격 다시는 없습니다. 50년 전통의 상하제약과 스픽스가 손잡고 공동구매 세 장을 엽니다. 품질, 가격 자신 있고요. 오직 한정기간 스픽스몰에서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접속하시거나 더보기란에 링크 추가되어 있고요. 더 간단하게는 네이버에 스픽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스픽스몰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광고까지 오늘 만족하시나요? 예, 뭐 그렇게 되고 하나 이제 오게티는 그 옆에 지금 원샷을 소팔메토. 잡았을 때 소팔메토인데 그게 잘 안 보인 게 좀 흠이었는데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1,500분까지 들어오셨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아직 개척한 시간대가 아닌데 1,500분이 들어오셨다는 건 대단하고요. 아마 이제 제가 오늘 좀 나눴던 것을 다시 보기로 우리가 돌리면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속도감 있게 방송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치 본색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에브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전기환 정치평론가와 함께하는 스픽스의 정치 본색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